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지금 이 과목은 보험계약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 중에 이런 명칭의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강학상 만든 용어예요. 우리가 붙여서 보험계약법이라고 그러고, 이 법은 어디에 있냐면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 조금 뭐 그냥 법이란 뭐냐 이러면, 법이란 뭐냐는 너무 철학적이니까 법을 나누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블릭 어페어를 다루는 법, 퍼블릭 리레이션십, 그 다음에 프라이빗 리레이션십,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무슨 말이냐면 나는 두 가지의 법률 생활관계를 갖게 돼요. 나와 국가와 법률 관계가 있어요. 나와 국가의 관계. 나는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져야 하고, 즉 국방 의무나 납세 의무 이런 거. 그러니까 납세 의무를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처벌하거나 뭐 징계를 하거나 무슨 뭔가를 강제한단 말이야. 그런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이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적인 생활관계잖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공법 생각할 수 있겠네. 헌법 같은 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통치 권력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권한관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형법은 어떻습니까? 누가 죄를 지어 누가 처벌하죠? 국가가. 그 죄를 지은 개인을 처벌하니까 역시 국가와 개인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공법일 테고, 많아요. 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것도 국가가 재판을 하죠. 사인들의 다툼이 있어. 얘가 돈 꺼갔는데 안 갚아요. 얘가 나를 때렸어요. 뭐 어떤 이유로든 막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종결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소송 절차를 수행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것, 국가와 나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거, 나와 국가. 근데 우리의 생활관계는 나와 국가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도 있지, 그지? 내가 너에게 돈을 꿔줬는데 왜 안 갚니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빨리 돈 갚아라 하고 요구하고, 내가 언제 껐니 하고 뭐 거부하고 어쩌고 뭐 그런다든지, 나와 너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거. 내가 태어나서 뭐 경주 김씨로 태어나서 뭐 밀양박 씨의 처자 누구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다 할 때 혼인관계를 규율한다든지, 그런 건 나와 너 개인과 개인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사법과, 이게 프라이빗 사자예요. 여러분들 한자가 좀 약한데 사법과 공법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 법의 본질적인 특성은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 칸트라는 친구가 그렇게 말했구나. 법은 도덕의 최소한, 미니멈이라 하죠. 미니멈. 도덕의 최소한.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룰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 혼자만 산다 그런다면 룰 필요 없어요. 지 맘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프라이데이를 만나.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되니까 서로 불편부당하려면 원칙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룰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아침은 네가 하고 점심은 내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뭐 이런 게 정해져야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없을 거고 분쟁이 생기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룰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 근데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규범, 룰은 무진장 무수히 많아요. 우리 그 도덕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 룰도 있고 도덕적 룰, 뭐 여러 가지 룰이 있죠. 근데 칸트가 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덕 중에 어른을 보면 뭐 인사를 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는 차를 타가지고 노인이 오면 우리 일어나 주죠. 자리를 양보해야만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왔던 룰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를 규율하는 룰은 굉장히 많은데 법률은 그 중에서도 최소한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은 그 최소한과 아닌 것과의 구별의 경계를 짓는 것은 뭐냐? 강제예요, 강제.
자,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징역 5년에 처한다 하고 강제할 수 없는 거고, 어른한테 인사하지 않으면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고 강제한다 그런다면 아, 골치 아파. 종교라는 종교인들의 그 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고 이거 진짜 골치 아플 거야. 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줘라. 안 주면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러면 이러고 다녀야지. 한 대 맞으면 징역을 갈 것인가 오른쪽까지 더 내줄 건가 하고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강제할 수가 없지. 그런 것들은 좋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룰들이긴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영역, 그런 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거 최소한은 절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하는 게 법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얘기는 강제력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법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강제력이에요. 강제력. 법은 강제할 수 있구나, 강제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제 힘이 너무 그동안 포커스가 맞춰졌지. 힘이 강조되어 와가지고 어떤, 이거 괜히 내가 첫날부터 철학적으로 들어가네. 조금만 하다 말게요. 힘이야, 강제력. 그래서 이 법만 만들면 모든 것이 강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재자들이 나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학의 법실증주의라고 있습니다. 법실증주의. 법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야, 그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유신헌법을 만들 때 그 옹호자들, 옛날에 그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갈범근 교수라든지 한태현 교수라든지 뭐 이런 양반들, 이런 생각할 때 힘이, 그 법의 본질은 힘이야, 강제력이야. 법만 만들면 법치주의야.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악법도 만들어 놓고 강행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런 것들이 나치의,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의 그 헌법을 만드는데 기초했던 사람인데 같은 생각이에요. 법 실증주의자들.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것, 새로운 그 이론들이 뭐냐면 자연법 사상. 법은 힘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른 것이어야 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셨지만 악법은 우린 거부할 천부적 인권을 타고났어. 자연적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무모한 법률에 의해서 권력이 자행되게 될 때 우리는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는 저항권 사상이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헌법학자들은 자연법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실증주의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뭐 옛날에 명지대학 총장 유명했던 박일경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다 돌아가시고, 오늘 지금 그게 불과 몇 년 전이네. 70년대 그 법률학자들 이미 이제 생각들이 다 죽었으니까 없어졌고,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뒤늦게, 독일에서는 이제 나치 시절에 한스 켈젠이 물러나면서 칼 슈미트라고 그러는 아주 그 걸출한 법률학자들이 나와서 최근에 자연법 사상, 법은 힘만이 있어서는 폭력일 뿐이다, 거기에는 바르다고 하는 정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이다. 악법은 절대 법이 아니다. 악법을 강제하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천부적 인권을 타고나고 있는 거니까 저항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우리는 계약법은 바로 이 분야예요.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사법의 하나다. 사적인 생활관계, 왜? 개인과 개인이니까. 나, 너 하는 그 개인,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자연인은 뭡니까? 오감을 가지고 있는 자죠. 눈으로 보고 맛을 볼 수 있고 만지고 촉각, 뭐 후각 뭐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뭔가를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연인. 반면에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도 있어요. 법인은 법률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한 거. 이를테면 대한태권도협회라는 협회를 아시죠? 대한태권도협회에 그 회원들이 돈을 출자해 가지고 국기원이라는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하여튼 뭐 재산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건물도 갖게 되고. 그럼 건물의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 거냐 할 때 자연인만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회장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럼 이놈이
인마이 포켓하고 안 내놓고 그러면 골치 아파지겠지. 그러니까 독립된 법이 특별히 사람을 형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정을 해가지고 대한태권도협회를 사람으로 인정해.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를 권리주체로 인정해서 그가 소유권을 갖는 사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법률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 인격을, 사람으로의 자격을 부여한 법인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면 그냥 훑어요. 왜냐면 어차피 또 반복해서 그런 얘기 한번 내가 하게 될 것이야. 하여튼 사람이라고 하면 오감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도 있고 법이 특히 사람으로 인정한 법인도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법인이죠. 그 회사 명의로 건물 가지고 있고 그 회사 명의로 거래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의 실체는 있어, 형상은 없잖아.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러한 주식회사가 뭐가 있구나. 일체의 주식회사 다 이게 법인이지, 법인. 뭐 심장병 어린이 재단 이런 것들도 다 법인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법률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 내가 보험회사 법인이잖아, 법인. 그렇지만 그것도 사람이 개인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가 아닌 보험회사와 보험 상품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인과 사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거래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 사법인데, 보험계약법도 사법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 중. 그래서 여기 단어를 보면 세 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죠. 법은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정의에 부합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만이 우리가 법률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도출했어. 그런데 계약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계약은 뭐냐면 법률, 어떤 사람이 하는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유의한, 이 말은 뭐냐면 법률적으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랑 둘이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법의 규율을 받으려면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행위가 오가 있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둘이 이렇게 째려만 봤다 그래가지고 법이 개입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돈을 꿔주고 뭐 하고 뭐 사고 팔고 뭐 어떤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그 법률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계약입니다. 법률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흘려들어요. 하나의 의사표시,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의 권리를 나 포기한다 하는 거, 나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 그러면 효과가 발생해, 결과가. 저건 이제 내 것이 더 이상 아닌 것이야.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는데 효과를 좀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학은 매우 논리적인 학문이어서 if, then의 구도로 앞으로 계속 이 얘기는 나와 해갈 거예요. if,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어떤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원인을 논리학에서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법률학에서는 요건이라는 말을 붙여요. 요건이라고 바꿔요. 결과를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효과 말하고 하는 건 바로 이 결과 얘기하는 거예요. then, 그러니까 우리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쪼개서 보게 되면 if가 뭐냐면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사람을 살해한다면, 그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러한 원인 행위를 했다면 너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라는 법률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 결과가 귀속되게 되니까 하지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문들은 if, th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그때 이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는 거고 효과를 결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법률 용어 세 개를 지금 해결할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유효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이 계약은 유효하다.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는 뭐 유효하다. 앞으로 이제 유효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건데, 유효라는 말이 그러면 이런 거네.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효과를 우리 법률학에서는 권리 의무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권리 의무인데 권리의 반면이 의무니까 권리다. 그러니까 유효라는 뭐냐면 결과가 있다. 즉 권리가 있다. 행위의 권리가 있게 된다. 무효라는 말은 뭘까요? 없대. 효과가. 무효. 그럼 뭐예요? 권리 없다지. 결과 없다 이런 얘기지. 어떤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행위가 무효인 행위인 것이 무효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하나 그 사이에 유효와 무효와 사이에 교묘한 놈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오늘은 취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요 중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취소는 뭐냐면 이릉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야. 취소하면 무효. 그러니까 일단은 권리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 취소권자가 나 그거 취소할래 하면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뜻이겠지. 비유를 한다면 유효는 산 사람이에요. 무효는 죽은 놈, 죽은 사람, 시체, 죽은 자.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얘기는 산 사람이야. 유효예요, 유효. 그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그런데 취소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완전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취소는 그러니까 뭐예요? 중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중환자. 치료 잘하면 유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만약에 그 취소권자가 취소 안 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얘기가 되네. 그지? 그러니까 중환자인데 이제 생생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겠지. 취소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유효, 무효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있겠다. 효과는 권리라고 무조건 대입하시면 돼요. 효과는. 그러니까 유효하다라는 얘기는 권리가 있다. 무효라는 말은 권리가 없다인데 자, 그럼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뭐냐? 요건이라 그랬지, 요건. 이 요건이 바로 행위예요, 행위. 뭘 행위를 했으니까. 행위란 외부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의사가 목적적으로, 법률적 용어로 설명하면 의사가 목적적으로 지배 조정되어진 양태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행위가 되겠지. 법률학에서 중요한 건 행위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지배되어져 있는 표시된 어떤 동작이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의사는 전혀 무관하게 있지. 어린아이를 산모가 아이를 젖을 먹이고 깜빡 졸았어. 얘 죽었어. 눌려가지고 가슴에 눌려서 질식해서 죽었다.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지를 않는다고 우리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야. 행위는 뭐에서 기인해야 되니까 의식에서 기인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 죽일 거야 하고 죽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기인해서 결과로 어떤 용태, 외부적 용태로 동작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의사와 밖으로 드러난 표시가 있어야겠구나. 되게 어렵다. 첫날 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할 건데 어렵죠 좀. 첫날만 괜히 오늘 이상한 어렵네. 그런데 그러니까 행위에 안에 들어가 있는 막 분리를 하면 핵심 알맹이는 하나가 있네. 알맹이가 뭐냐면 의사와 의사 표시네. 그래서 그 의사 표시, 마음속에 있는 의사, 내가 얘를 죽여야지 쐈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 내가 이걸 살 거야라고 한다고 하는 의사 표시, 뭘 사고 거래를 한다 그런다면 뭐 가서 이거 사야지라는 마음, 그래서 저거 얼마예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표시가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법률행위에는 의사와 표시가 합체되어 있는 의사 표시라는 놈이 하나 저 알맹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의사 표시가 하나인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나 버릴 거야. 두 개인 의사 표시가 계약이야. 계약은 뭐냐면 두 사람의 의사 표시가 한 사람의 의사 표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표시를 했어. 상대방도 그런 의도와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은 이거는 하나 그냥 적어 놓을게요. 계약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 써야 할 말이니까 대립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대립이 아니지. 이렇게 할 대립이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을 때 대면하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자, 의사표시는 뭐라 했어요? 법률행위의 기본적인 알맹이라고 그랬죠. 행위가 있으려고 그러면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가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였을 때, 완전히 일치하였을 때 법률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권리라고 그랬잖아, 권리. 권리와 의무가 법률 효과라고 그랬잖아, 효과.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했을 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 요건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원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구나. 계약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계약이란 그러니까 법률 요건 중에 하나구나. 한 개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까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게 계약,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게 합동행위라는 게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는 뭐냐면 이런 거. 대한태권도협회를 만들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발기인이 모여서 태권도협회, 또 뭐 무슨 협회를 만들어. 그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겠지. 나도 하는. 근데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방향이 동일 방향이야. 만들자라는 여러 개의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했을 때 법률 효과, 그래서 그럼 만들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 사실이 합동행위인데, 그건 단체 설립행위가 합동행위예요. 계약은 걔랑 뭐가 다르냐면 대립해. 파세요, 이쪽에서는 사세요, 다르잖아. 그치? 사세요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지. 나는 팔고 싶어, 얘도 팔고 싶어, 이런 의사표시 100개가 모여도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지. 판다는 사람의 의사표시와 산다는 사람의 의사표시, 서로 방향을 마주보고 있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 내용적으로 나는 100원에 판다는데 쟤는 50원에 사겠대. 거래가 성립하지 않지. 내용적으로 조건이 일치하였을 때, 그러면 성립해서 일치해, 그럼 100원에 팔겠습니다 했을 때 법률 효과, 어떤 효과가 권리라 그랬지. 법률 효과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100원 내놔 임마, 물건 내놔 임마 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계약이더라. 우리 공부하려고 그러는 계약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이러한 요건행위가 충족되면 그럼 그들이 의혹했던, 왜냐면 법률행위의 가장 안에 있는 본체는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의혹과 그것이 나타난 표시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난 사고 싶어, 그래서 살래요 라는 표시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의혹이 있었겠지. 의혹대로 결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기도했던 그 의혹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지. 다시 설명하면 계약은 원인행위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있었으니까 계약한 그 의도대로 뭘 주고받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권리, 달라, 의무, 주고받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주고받고 하는 일이, 권리 의무가 바로 효과더라. 앞에다 법률 붙이면 법률 효과 빼도 돼요. 효과가 발생하는 거더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네. 내가 무효, 유효 이런 얘기를 했네. 왜 무효가 되느냐? 이런 경우 어떨까?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데 갑은 완전 또라이야. 술 완전히 정신지체자야. 100원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100원에 사세요 그러는 거야. 얘는 무지하게 똑똑한 놈이야. 이게 100만 원도 더 하는 건데 100원? 얼른 샀다. 그래서 거래가 성립했어요. 100원에 팔겠다라는 바보와 100원에 사겠다 그러는 요 사기꾼의 의사가 일치했어. 내용적으로 완전히 일치했어. 그런 요건 사실이 있었네. 계약이 이루어졌네. 그렇다고 효과를 주겠습니까? 아주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잖아. 그죠? 고장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법률에는 어떻게 되냐면,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완전 바보들이 한 법률행위, 이거 그대로 효과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무효화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게 부당한 거래라는 걸 깨닫게 된 후에 취소하든지 알아서 해라 하는
중환자를 만들어 놓거나 고장이 있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효과를 완전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과 멀쩡한 사람이 그런 거래를 다 당연히 유효한 거지. 따라서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효과는 거의 99% 발생하는 건데 한 1%, 2%쯤은 거래 중에 고장 있는 놈들이 있어요. 고장이 심각한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장이 있을 때는 우린 처음부터 죽여버립니다. 해서 무효. 이를테면 이런 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10만 원씩을 용돈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을 아버지와 아들이 체결했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돈을 못 주니까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가 뭐라고 말해?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딨냐.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 자,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늘 그것을 수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행위가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매달 10만 원을 줘야 마땅합니다. 판사님 법률대로 나한테 법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판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행위가 비록 있었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럼 무효다. 완전히 반사회 질서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장이 많은 행위라서 무효다. 그 조문으로 인용하는 게 민법 103조에 일이 써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들. 그럼 무효는 어떤 거냐면 대충 여기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회적 영향이 클 때, 사회적 영향. 아까 바보가 다이아몬드 판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건 개인적 손해가 있는 거지, 개인적 영향. 그러니까 그 고장이 사회적으로 미칠 때는 죽여버립니다, 효과를. 무효로. 사회적으로 이거 사회를 좀 먹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가면서 돈을 달라고 그랬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런.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거래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뭐 그런 진짜 판례가 있었어? 그런 사례가 있었어? 하고 의심하죠.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이상한 사례들이 의외로 많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성적으로 다 행동하지는 않아. 난 대선을 보고서도 알았잖아.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건 아니야. 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자, 개인적으로 손해가 있을 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같은 거래. 이거 좀 모자란 놈이 다이아몬드를 글쎄 100원에 팔았대. 얘가 손해를 보지 그런 거래 때문에 사회가 좀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고장이 있으면 우리는 법률은 어떻게 해놨냐면 효과를 홀드하거나 죽여버리거나 그래서 취소 또는 무효로 해놨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좀 예외적인 사안들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건된 효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if 만약에 했다면 then 하고 결과는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래인데, 자, 그 뭐야? 우리 지금 얘기하는 그 거래, 그게 계약. 이것이 요건이구나. 그런 요건이 있었을 때 이제 효과가 주어지는 것을 어디다 규정해놔? 법률에다 정해놨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계약법이요. 그런데 이 여기 앞에 보험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계약법이 아니고 무슨 뭐 핸드폰 계약법이 아니고 마이크 계약법도 아닌 어떤 상품을 계약하는 거구나. 보험이란 특징적인 어떤 상품을 거래하는 거구나. 일반의 재화들과 보험이 뭐가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보험 보신 적 있어요? 유용의 재화가 아니야. 보험이라는 상품은, 자, 우리 아이폰을 가서 산다. 그럴 때 만져보고 디자인 좋네. 눌러보니까 터치 감 좋아. 그래 사겠어. 라고 하는 구매 의사가 생기겠지만 보험은 여러분이 만져보니까 터치 좋아. 야, 디자인도 이 보험 잘 됐네. 뭐 그래가지고 그 구매 의사가 형성되느냐는 말이지. 보험 상품은 무형재야. 무형의 재화. 유형재가 아니라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어떻게 그 물건을 보고 생겨날 수가 없어. 정보재화예요. 정보재. 그러니까 이 보험은 어떤 때 누가 뭐 어떻게 되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어떤 특정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았을 때 이 상품이 밝혀지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 있는 게, 완전 판매가 아닌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있는 게 보험 상품이야. 거래가 그냥 내버려두면 국가가 방임할 수 없는
특별한 좀 어떤 상품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라고 불러야 맞나? 아니면 휴대폰이라고 그러냐? 핸드폰 뭐 아무렇게나 하여튼 핸드폰에 대한 계약법은 없어. 아파트 계약법 없어. 왜 그럴까? 그게 유형의 구체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보고 확인하고 거래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 특별한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험은 안 보이는 건데 온 국민이 거래한다고. 선진국 사회일수록 거래 정도가 높죠. 선진국의 지표가 뭡니까? 보험 보급률을 따집니다. OECD 국가의 보급률이 어떤가? 중국이라는 나라 생명보험 시장에 진출했어요. 야, 7억인가 걔들 인구가? 7억 인구가 한 놈당 한 사는 사람이 하나씩만 안보험 들어줘도 안보험 7억 개다. 우르르 달려갔어요. 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 회사들이. 다 임대료를 못 내서 나가서. 왜 그럴까요? 민족성이 있어. 우선 소득이 나죠. 보험을 들려면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가처분 소득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걔들 생각에 죽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중국 놈들이에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진시황 건 뭐야? 오래 살으려고 베레벨 짓 다 했잖아. 그랬던 민족성이 있어가지고 죽음을 판다. 너 죽으면 돈 준다. 나 죽으면 뭐 하는데 띵이 뭐 어쩌면서 안 사지. 걔네들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장래를 대비할 생각 없는 거지. 나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근데 뭐 이거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생명보험이 안 파지는 특수성이 그 민족성과 관계 있다는 얘기고, 하여튼 보험 보급률은 우선 소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보험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죠. 선진국에 있어서 손해보험도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무역거래가 왕성하다 그러면 손해보험으로 해상보험이나 항공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래라고는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아프리카 오지 국가에서 너 그 해상보험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해상보험이라는 것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선진화된 척도가 보험 보급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서 보험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이게 되지를 않아. 무형의 제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매 의사가 항상 잠재적 구매 의사지 외부로 드러나 있질 않아. 잠재적 구매 의사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그 모집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집인들이 가서 막 이래서 보험이 무지하게 좋은 거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화를 칠 가능성이 높죠. 불안전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보험금 다 주는 것처럼 막 언제나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할 땐 다 되는 것처럼 해놓고 정작 보험금 받으러 가니까 안 주더라 하고 볼멘 소리를 하는데, 그건 불안전 판매도 상당히 원인이 있어요. 다 되는 것처럼 모집인들이 끌어들이는데 그냥 급급해가지고 그 설명을 했기 때문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집이 무형제화이다 보니까 구매 의사를 현재화시키기 위해서 뻥이 가미되고 이거 안 되겠단 말이죠. 이런 것들. 정보제화예요.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보험이라는 상품은 지식으로 가득 들어있는 재화인데, 거래를 내가 보험회사와 거래를 한다고 그럴 때 봅시다. 내가 보험회사와 거래를 해요. 보험회사는 상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보험을 설계한 회사예요. 파는 보험 공급자. 상품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 상품 정보의 완벽한 독점자. 혼자 다 알아. 얘는 잘 몰라. 저거 들면 정말 어떤 때 되는 건지, 약관이라는 거를 주는데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좋다고 그래서 들었어.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정보에 대한 완벽한 독점자와 전혀 모르는 문외한하고의 거래이고, 그런데 또 공평한 점도 있어. 상품을 얘가 얘한테 팔으려면 똑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죽을 확률이 얘가 높냐 내가 높느냐에 따라서 거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얘의 건강 상태를 이 회사가 제대로 파악해야만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건데, 가격의 왜곡도 가능해요. 왜냐? 건강이라 그러는 개인정보의 독점자, 얘는 알 수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야. 30대 남자 사망률은 몇 %이더라. 그럼 평균이지. 평균적 정보밖에 모르는데 세세한, 사실은 내가 요즘에 뭐 하는데 어디 아픈데 안 가르쳐주지 하는 얘의 정보 독점, 건강 정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독점, 이게 서로 교환이 안 되게 되면 거래가
잘 활성화될 수 없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배려로 보험계약법은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는데 보험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보험계약법을 만들었더라. 그럼 보험이 뭐냐? 매우 특수한 거구나 하는 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 계약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게 되고 어떻게 규율하겠구나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설명을 드리자. 오늘은 좀 많이 해야 돼요. 보험을 알아야 보험계약법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졸려요? 조금 눈이 좀 졸음이 있는 분도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보험이 뭐냐? 대충 관념적으로는 아는데 보험이 뭐냐에 대해서 완벽히 일치하는 학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보험의 본질적 알맹이는 한 4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동의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동질적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 주체들을 결합하는 거다. 푸올링 오브 로스구나. 결합, 위험의 결합. 무슨 읊어볼게요. 그 미국 보험협회에서 정의한 정의대로 한번 읊어보면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확률적 계산에 근거해서 일정 금액을 객출해 두었다가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 기타의 급여, 돈 아니고 현물로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보험금 또는 기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제거 또는 감경시키는 경제제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휙 지나갔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 쪼개가지고 설명하면 좀 쉬울 거예요. 보험이란 뭐냐? 위험의 결합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우연하지 않은 비우연 사고, 비우연, 필연이지 필연. 약 먹고 자살해. 일부러 가서 들이받아. 불을 질러. 자기 집에. 방화 사건이 이제 또 기대가 되네. 막 이런 게. 올해 무지하게 추워질 거라고 생각하지고 밍크 코트를 막 잘 팔릴 거라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 온 업체가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 하나도 안 팔려 이게. 그래가지고 겨울이 다 지났는데 이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 그러면 뭐 땡처리를 해서도 팔아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 보험 들어. 재고가액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그리고 방화를 해버려. 흔한 일들이에요 그런 거. 방화한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보험회사에다 파는 거지. 그런 우연하지 않은 사고, 필연적인 사고, 보험금을 준다 그런다면 보험제도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연사고여야 됩니다. 근데 우연하지 않은 사고를 우연사고로 가져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험계약법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안 들어있겠습니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효과에 대해서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다 계약법 안에 담아놨겠지. 세 번째, 그랬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게 보험이에요. 인뎀니티 해주는 거야. 내가 물어줄게. 너 얼마 손해 났어? 그래서 얼마치 탔어? 방화가 아니고 만약에 진짜 불이 나가지고 재고가 탔어요. 7억 원어치 탔습니다. 그래 가서 조사해보자. 7억 원어치 맞네. 7억 원을 줌으로 해서 경제성의 불안을 제거환경한단 말이에요. 보험금의 기타의 급여로 손해를 보상해줘. 네 번째,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누가 하냐면 스스로 하는 거면 자가보험이라고 그래. 자가보험은 뭐냐면 보험적 기법을 지가 하는 거야. 지가. 보험적 기법을 지가 하려고 그러면 다수의 위험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차가 많은 버스 회사가 버스의 수익금 중에 쭉 객출을 해두었다가 우연히 차가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스스로가 손해보상하는 거야. 자가. 그런데 보험은 자가가 아니라 전가, 트랜스퍼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트랜스퍼. 그러한 행위를 누가 하느냐? 따른이가. 이거 내가 할게 하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보험회사지. 보험회사는 뭐냐? 이러한 보험제도를 형성해서 운영하는 자. 맨입으로? 안 되겠지. 그러면 보험료 안에는 그 자의
사업비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포함되겠구나. 전가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겠구나. 전가를 하니까 여기까지만 이루어진다면, 지가 한다면 손실이 보험료가 되겠지. 손실이 보험료가 되겠지. 그래서 우린 이걸 순보험료라고 그래요. 순전이 손실에 충당하는 보험료. 그런데 전가를 하니까 손실만 준비하면 안 돼. 예돈까지 줘야 돼서 부가보험료가 필요해. 보험료가 애드되는 거야. 그럼 자가보험 왜 해? 버스 회사에서. 이거 아까우니까. 아끼려고. 전가를 시키니까 이놈이 나 대가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어쨌든 보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보험료.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손실에 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그리고 보험회사가 그 보험을 형성,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겠지. 이 부가보험료 아까워 그러면 내가 할래. 그게 자가보험인 거고. 하여튼 보험은 이런 위험의 결합,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전가하는,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위험의 결합, 그럴 때 이 위험은 많아야 되겠지. 많은 위험을, 그러니까 다수의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위험들을 결합해서 이러는 겁니다. 동질이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재 위험에 처해가지고 나 화재 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한테 나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를 묶을 수가 없어. 보험료를 또 어떻게 연계해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동질적인 놈들을 여러 사람, 한 사람만 한다고 그런다면 보험이 안 되지. 지가 사고 나면 지가 하는 거니까. 여러 경제주도 여러 위험.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의 결합 그럴 때는 무슨 동질의 위험 플러스 그리고 같은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다수의 위험. 다수의 위험으로 푸울링을 하니까, 결합을 하니까 n분의 1이 돼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10,000명이 가입을 하니까 n만분의 1로 줄다든지 100만 명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수의 위험이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줄어들죠, 부담이. 그래서 우연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상한다. 근데 이건 좀 더 나중에 깊숙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부분이고. 자, 근데 보험을 정의하다 보니까 좌우지간 왜 생겼니? 이것 때문이네. 위험. 자, 우리는 위험을 공부하려고 그래. 보험을 공부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위험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위험은 보험의 존재 근거입니다. 보험이 존재하게 된 근거가 뭐냐? 그러면 위험입니다. 위험 없으면 보험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죠. 그럴 때 그 위험이 뭐냐? 그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제도를 만들었는데 위험이 뭐길래 이러한 보험이 만들어지고 저러한 보험이 만들어지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잔 말이에요. 위험이. 자, 그래서 위험을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위험을 상당히 깊숙이 좀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리스크. 위험이 뭐냐? 안 좋은 거. 기분 나빠. 왠지 그런 거야.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위험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는 1960년대 이전까지 아마 100가지의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랐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결과적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크게는 두 가지구나. 그래서 먼저 한 가지를 먼저 보면, 한 가지는 뭐냐면, 위험은 equal 뭐라고 말했냐면 uncertainty다 라고 말한 거야. 불확실성입니다 라고 말한 거야. uncertainty. of loss래. 당연히 우리가 경제제도니까 financial loss죠. 손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나는 시간을 잃어버렸어. loss of time. 이건 우리 보험학에서 말하는 로스가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해서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loss of memory, 기억이 없어졌어. 그건 financial loss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loss 말하고 하는 건 financial loss, 재무적, 경제적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실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란 뭡니까 이게? 불확실성. 장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장래가 예측될 수 있다면 확실한 거지. 이럴지 저럴지 모른다라는 것일 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 했는데 밖에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막 집에 불이 납니다.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아, 보험을 안 들었는데 내 집에 불이 나고 있단 말이야. 부랴부랴 전화를 해, 보험회사에. 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불 났어요. 빨리 화재보험 지금 빨리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거절하겠죠. 거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 내가 문제. 위험이 커서, 이 위험이 없어서. 어느 쪽? 1번, 2번. 이지선다, 이지선다. 위험이 커서다, 1번. 위험이 전혀 없어서다, 2번. 2번입니다.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uncertainty예요. 이럴까 저럴까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이럴까가 아니잖아. 그냥 났잖아 지금. 현실화 되었잖아. 위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커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우리가 담보하는 것은요 우연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보험을 들어주고 그러는 건데요. 났잖아요. 뭐 더 우연이 더 있을 수 있나요? 끝이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uncertainty가 바로 리스크란 말이에요. 10분만 쉬었다 합시다.